재집권의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네. 지방선거에서 또 대패를 하는 바람에 또 시장에서도 이거 꼭 끝나겠구나. 그렇죠. 정책이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겠지만 2002년 대선에서 이기고 2004년 그때 탄핵 국면이었죠. 국면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한 건데 그 탄핵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그때는 이제 뭐였습니까? 이름이 열린우리당이었죠. 그 과반 의석 확보한 다음부터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다 졌어요.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006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뭐 전멸당하죠 사실상. 근데 사실 그때 그 시점으로 사실 정권 교체는 이제 필연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이 이제 아무리 애를 써서 뭐 정책을 완비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게 자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견디자. 좀 추운데 좀 참자. 좀 참으면 좋은 때 온다. 왜냐하면 이명박은 정반대로 했다는 얘기를 계속 천명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그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정부의 실정, 거기다가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 이상 계승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 이 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올랐다라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6년에 지방선거를 대패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밀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무현 다음이 또 드러났는데요. 06년 6월에 대패하면 이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뭐 그렇게 몰고 갔죠. 실제로 많이 그런 언론에서는 거의 그렇게 얘기했죠. 뭐 당에서도 다 그랬어요. 당에서도 그렇고 열린우리당, 여당에서도 그렇고 뭐 심지어는 뭐 우리 그 동아일보 같은 데서는 뭐 약탈 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약탈을 해간다 막 이런 그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과하게 보유세를 강화했으니까 조금 후퇴하는 법안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국민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건데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왔어요. 그러니까 06년 연말에 가보면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강화된 보유세. 그러니까 05년도 보유세 종부세 고지서는 굉장히 약한 게 날라온 거예요. 05년도 연말에 굉장히 강화된 보유세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 기억에 6억 이상 그렇죠. 집에 대해서 6억 이상 세대별 합산. 그러니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합쳐서 6억이 넘어가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상승할 수 있게 그 법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어.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보니까 더 많이 내야 돼. 후년도에는 더 많이 내야 돼. 이게 딱 그 현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종부세 대상자들이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잠시라도 가격이 꺾였군요. 그러니까 11월, 12월 이후부터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금융 규제도 보다 이제 강화된 게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여기에 종부세의 고지서가 날라왔다.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지금 이 고지서는 내년에는 다시 환급을 해주든지 더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더 투기 수요가 막 계속해서 일어났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 정부 07년도에는 노무현 바뀔 이유 없고 07년도에는 거의 뭐 보니까 2배 이상을 또 내야 되고 지금 낸 거에 그러니까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잡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대패했다라고 하면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게 정상인데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 종부세는 보니까 정리해 주신 거 보니까 6,400억 정도 냈고 근데 2006년 그 다음 연도에 종부세가 1조 7천억으로 거의 뭐 세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다음 연도 2007년도에 내야 될 종부세는 2조 7천억 600억이에요. 엄청난 상승세인데. 그리고 08년도에 이대로 가면 08년도에 더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MB는 뭐라고 했냐면 뭐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 푸는 그런 정부가 없다 전 세계에 뭐 이런 헛소리하고 돌아다녔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감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참여정부는 뭐 군청 수준의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어. 뭐 MB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화가 되니까 고시설을 딱 받아들이고 내년에도 또 낼 거라고 노무현은 저거 안 바꿀 게 뻔하니까 공실연도에도 또 낼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더 이상 투기 수요가 그때부터는 거죠. 가격이 안정화가 됐다. 예,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그 DTI, LTV라고 하는 그 금융 규제도 하긴 했지만 저는 사람들의 심리 이게 현실이구나. 내야 되는구나 이거. 내년에는 더 내야 되네. DTI, LTV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서 살 사람들을 규제를 한 것이고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돈 있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보유세는 정말 무서운 게 도망을 못 가고요. 그 숨길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고. 그 양도세는 사실은 안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그냥 안 팔고 버틸란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 근데 계속 올라간다. 딱 보여주면 이게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지지율이 20% 내외였는데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그때 참여정부에서도 그때 국회의원 했었던 사람에게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용감하게 못하냐 20% 지지율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갔지 않았냐 했더니 그 정도 지지율이면 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한 소리 하고 있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떤 것이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인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장기 대책을 갖고 있었다. 이게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혁을 하려면 단기적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대책은 단기 대책이고요. 뭐 금융 대책은 항상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너무 냉각되면 풀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거는 이제 보유세 강화 정책이에요. 근데 보유세 강화 정책이 그런 정책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거를 입법화까지 시킨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그려온 5사 대책인데요. 05년도에 막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5사 대책이라는 거를 당시에 2005년도에 0.15% 보유세 실효세율이 근데 2017년에는 1%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배입니까? 0.15에서 1로 간다면 6배로 뛰는 6배인가요? 6배가 넘죠. 넘고 그냥 세수로 따지면 10배네요. 3.5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건 재경원에서 계산한 건데 3.5조 원에서 34.5조 원으로 그렇게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을 5월 4일 날 제시해요. 근데 이제 8월 31일 8.3일 대책은 요거보다 좀 약간 낮은 게 나오는데 그래도 로드맵을 제시해서 2017년까지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종부세는 가파르게 강화하고 재산세는 이제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재산세는 자동차에도 붙고 뭐 집도 그렇죠. 모든 재산에 다 붙으니까. 모든 재산에 다 붙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집이나 뭐 다른 부동산에도 붙는데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득층,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집에 내니까 그건 천천히 올라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이 강화를 이명박이가 딱 중지시켜요. 그렇죠. 집권에서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수도권의 주택 가격도 굉장히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거다. 그럴 절대 없었을 겁니다. MB 때는 또 지방이 많이 올랐는데요. 재산세가 계속 올라가면 지방에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죠. 우리가 거듭 얘기했던 거긴 한데 보유세 1%라는 게 사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이 1%.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총괄하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도 1%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도만 하자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요. 뭐 미국 그렇게 좋아하면서 보유세면 왜 빨갱이라고 하는 건지 뭐 이건 뭐 일종의 정신분열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보유세를 2017년도까지 1%로 올리고자 하는 로드맵이 이미 제시가 됐었다. 노무현 때. 그러나 재산세는 느리게 입법까지 하고. 보유세는 이제 그 부동산 보유 전체에 대한 세금이 1%까지 가는 건데 그중에 재산세는 강화하는 속도를 느리게 하고 종부세 대상 고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대상은 빠르게 가고 빠르게 올리는 거죠. 거기에도 이제 투기 못 일어나게 막고 이제 일반 주택 고가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죠. 그렇죠. 예. 이명박 때 이게 모든 게 다 스톱이 돼 버렸는데 제 기억나는 게 후퇴하고 스톱 시켰습니다. 6억 그 세대별 합산을 9억 별도로 했다는 기억이 아직도 그 수치가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1주택자는 9억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인별 합산. 그러니까 18억까지는 안 내는 걸. 그렇죠. 세당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6억에서 18억. 그렇습니다. 3배. 네. 근데 그게 또 공시가격 기준이니까요. 네. 뭐 실거래가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그렇죠. 거죠. 네. 그때 당시에 9억 집이라는 거는 사실 별로 있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렇죠. 근년 들어서 사실 이제 서울에 평당 3천만 원 넘는 아파트들이 대거 등장한 거니까요. 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정책들 또 소개?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만약에 참여정부의 정책이 2017년까지 계속됐다면 15억 원 아파트는 얼마나 냈을까? 참여정부로 하면 재밌겠다. 790만 원 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는 790만 원. 이게 참여정부의 정책이 2017년까지 계속됐다 그러면 790만 원 내는 겁니다. 1년에 보유세를. 그러니까 이거 부가세까지 합하면 830만 원 낼 겁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을 후퇴시켰잖아요. 그 213만 원 내도록 후퇴를 시켜요. 그리고 30억 원 4분의 1 토막 났네. 그렇죠. 30억 원 아파트는 2,100만 원 냅니다. 보유세를.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계속 유지됐다면. 그러니까 30억 아파트에 2,100만 원, 사실상은 부가세 합치면 2,500만 원 될 텐데 2,500만 원에 보유세를 내면서 30억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 살겠네요. 소득이 어마어마한 사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 과소비라고 하죠. 소득이 안 맞는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고 이거 매매 차익을 누리는 건데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720만 원, 23만 원 정도로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굉장히 그냥 명확하네요. 730만 원은 낼만 해요. 왜냐하면 2천만 원 오를 거니까. 그렇죠. 근데 2천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러면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소득이 예를 들어 부부가 뭐 2억 번다. 그런 사람도 2,500만 원 내라 그러면 힘들어요. 쉽지 않죠. 10% 15%를 보유세로 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렇게 세제를 비교해봐도 만약에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정책이 계속됐다면 문재인 정부 작년에 그렇게 많이 폭등도 안 왔을 거고 지방의 가격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거다.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안정됐을 거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도 굉장히 많이 해소됐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죠. 그렇군요.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고 사실 반박하기가 좀 어려운 분석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자, 그러면은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하면 주거 복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들을 또 많이 내놨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 복지를 최초로 그래도 주거 복지 다운 정책을 한 그 정부가 이제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때 영구 임대주택을 도입을 하고요. 근데 노태우 정부 때 참 재밌었던 게 토지 공개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마치 토지 공개념에 기반해서 정책을 할 것처럼 많이 했어요. 또 노태우 정부 때는. 보유세도 조금 강화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소득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영구주택도 공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의 자유당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자유당하고는 또 자유당은 퇴보했어. 레벨이 다른 정부였어요. 노태우 정부만 닮아도. 근데 YS 정부에서는 후퇴합니다. 이게 영구 임대주택 잘 안 짓고요. 근데 후퇴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5년 임대주택. 그러니까 5년 임대하고 팔아버리는 주택.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줄어들죠. 5년 있으면 팔아버리니까. 그리고 DJ 정부에서 국민 임대주택. 그러니까 30년 임대하는 국민 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돼요. 그리고 그 1분위에서 4분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요. 5분위에서 8분위를 중소득층, 9분위, 10분위를 고소득층이라고 하는데 1분위에서 4분위가 살 수 있는 그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를 DJ 정부에서는 24.3%가 하고, 근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획기적으로 늘리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85.9%, 그러니까 48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임대주택도 어마어마하게 지었고요. 그거로 부족하니까 매입임대주택, 다가구주택, 그왜 연립주택 같은 게 있잖아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 매입해가지고 최저소득층에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다 했어요. 엄청 올려놨네요. 예, 24.3에서 85.9. 예. 그 MB 박근혜 계속 줄어들죠. 예, 비율이. 그 이후로 계속 또 줄어들고. 예. 이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이게 비주택 가구. 그러니까 네.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제외시키고요. 오피스텔은 그래도 뭐 살만한 데잖아요. 네. 좋은 데인데 뭐 비닐하우스 쪽방 그다음에 고시원 이런 가구가 2000년도에는 6만 3천 가구였어요. 거기 사는 가구가. 0.44%. 예, 전체 가구의 0.44%입니다. 2005년에는 줄어요. 네. 5만 7천 가구로 줄어요. 0.36%로 줄어요.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집중했으니까요. 네. 근데 2010년에는 늘어요. 배로 늘죠. 느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폭증을 한 건데요. 예. 폭증을 했습니다. 12만 9천 호. 2015년에는 39만 호. 이게 믿을 수가 없는 수치가 39만 가구.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집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집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전세든 뭐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비닐하우스 같은 쪽방 고시촌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비율도 늘고 수도 절대적으로 늘고. 근데 40만 가구라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는 수치긴 해요. 예. 2000년대 6만 그리고 2005년대 심지어 줄어서 5만 7천에서 지금 불과 10년 만에 그 수가 6배, 7배 늘어났다는 건데.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아주 확충을 하니까 비주택 거주 가구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어떻게 하냐면 쪽방 비닐하우스 이 비주택 거주 가구를 09년도에는 아예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로드맵도 발표해요. 그러니까 투기 차단 정책의 로드맵도 발표하고 주거복지 정책의 로드맵도 발표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아쉬운 거죠. 네.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때 상황에 맞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으로 많이 보여요. 물론 뭐 잘하는 것이 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곤란하지만 적어도 노무현 정부다운 그런 정책 그리고 노무현을 넘어서야 되는데 오히려 노무현보다 못한 그래서 좀 많이 아쉽죠. 그러게요. 예. 저는 2015년, 2016년 비가구 주택 수를 보면서 참 이거는 정말 분노를 느끼게 하는 수치 같아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이 안 되는 삶인 거죠. 이분들은. 그러니까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이건 이 수치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수치다. 집에서 집이 아닌 어떤 쪽방촌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의 수가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봤거든요. 아무리 악한 정부가 들어서도 그렇죠. 뭐랄까 국가라는 게 시스템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줄어들 걸로 봤는데 이거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조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늘 수는 없죠. 그렇죠. 방치라고 봐야 되겠죠. 방치를 넘어서는 게 하여튼 분노가 막 치오르는. 근데 5만 7천 가구도 09년도에 가서는 완전히 종식시키겠다. 그러니까요. 다 주택에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부가 없었어요. 참 굉장히 아쉬운. 제가 이제 노무현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건 정권을 넘겨준 거 이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게 너무 억울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찾았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그런 정통성을 주장하려면 그렇죠.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배워야 하는 거는 그런 거였죠. 이게 부동산 개혁 정책은 초기에 완성해가지고 입법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통계를 잘 활용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정책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많이 못 미쳐가지고 저희로서는 너무 아쉽죠.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노무현 정부의 이러한 긍정적인 면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사람을 바꿔야죠. 명쾌합니다. 예, 누굴 바꿔야 됩니까? 예, 사람을 바꿔야 될 거고요. 근데 뭐 김 누구를 바꿔야 된다는 일단 뭐 건가요?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일단 생각이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그 한 사회의 펀더멘털에 해당되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식이 좀 부족해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다시 이제 획득을 하시고 생각을 바꾸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당연히 그러면 당신의 생각이 바뀌면 그걸 실행할 사람을 또 맞춰서 바꿔야 되겠죠. 예, 그게 없으면 뭐 정부 정책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어떤 배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신의 어떤 소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조정도 해야겠지만 그렇죠. 네. 옳은 것에 대한 이거는 너무 옳지 않거든요. 2017년만 해도 이건 불과 2년 전입니다. 네. 비가구 주택이 43만 호거든요. 네. 2017년이면은 정부 바뀐 그 다음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18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네. 그랬는데 2017년은 42만 9천 네. 가구가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불의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불의한 정부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다 마찬가지인데 그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제 중요한 게 철학 아니겠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일 거고 그 다음에 철학 그 이외에 올바른 정책 목표가 일단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채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택한 다음에 이제 흔들림 없이 집행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 1년에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잖아요. 이게 돼야 이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노무현 정부는 이제 그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지만, 하나의 이제 전범이 될 수 있다,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거복지에 대한 로드맵 목표, 비주택 거주 가구를 종식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언제 세우냐면 07년 5월에 세워요. 그러니까 임기 거의 끝 무렵이에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제 뭐 내년이면 나는 이제 임기 끝나고 그렇죠. 힘이 다 빠졌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텐데, 뭐 그냥 이제 잘 정리만 하자. 예. 근데 또 목표를 세워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노무현다움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죠.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불꽃의 남자입니다. 네. 자, 우리가 문재인다움을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사실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떤 심성이라든지 네. 그렇죠. 도리를 보고 참지 못하는 거. 그런 거.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답게 나타났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다음이 정책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빨리 기울기 전에 그러니까 빨리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하는데 이제 워낙 이게 사실은 그 카테고리가 많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정책 수단만 놓고 보면은 일단 세제를 말씀하신 거고요. 특별히 보유세 방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주거복지에서 공공임대주택 특별히 이제 1사분위의 가장 주거 취약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제 공급을 했느냐 여기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노무현 정부의 빛나는 업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 투명화. 네. 어떤 정부도 그 동안에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암흑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투명화 시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금융 규제. 그러니까 일종의 시장 정상화 조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과잉 유동성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지금 아주 쉽게 쓰는데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거고요. DTI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 이걸 이제 도입을 해서 과도하게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걸 이제 좀 규율하려고 했죠. 이제 좀 그 대책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 만든 거죠. 맞습니다. DTI, LTV라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집 좀 뭐라 하면 좋을까요?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게 약간 늦었던 것 같아요. 실기한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거는 담보 인정 비율이나 이런 걸 굉장히 이제 떨어뜨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빚내서 집 사니까 네. 이자는 낮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LTV나 DTI 도입은 좀 빨리 했는데 특히나 LTV 같은 건 빨리 들어갔거든요. 2003년인가 들어오니까. 근데 적적으로 이제 규율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늦었는데 활용이 좀 늦었네. 예. 근데 그거는 역시 과잉 유동성의 위험성을 좀 약간 간과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뒤늦게 이제 안 거죠. 왜 이렇게 아니 보유세도 높이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계속 오르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는구나. 이자가 낮으니까. 그럼 이걸 조여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보유세 강화와 유동성 관리가 결합되면서 이제 잡히거든요. 사실 이자가 그렇게 낮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IMF 때 뭐 생각해 보면은 뭐 10몇 프로까지 들어와서 올려놓고 계속 그렇죠. 했다가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한 자리 수 때뿐만 아니고 한 자릿수에서도 거의 0에 가까운 이자율을 우리가 처음 경험해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취했던 정책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명백하게 두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했는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명백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명백한 계급의 충돌이고. 근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전부 다 뒤엎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에 올인을 한 건데 거기다가 어떤 그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져서 중산층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고 갔던 전략적인 싸움에 우리가 넘어갔다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되돌리기가 아까 이태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뭐랄까요 그 훅폭풍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뭐 그게 어리석었건 아니면 뭐 욕심에 눈이 멀었건 간에. 집합적으로 선택한 그 대가가 이게 결국에 두 번 그렇게 선택을 한 거잖아요. 주권자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선택을 한 건데 그 대가가 지금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것의 어떤 엄중함, 투표라고 하는 것의 엄중함을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너무 엄중하게 끝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립네요. 네, 그러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기대를 좀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 응원합니다. 또 우리가 5월은 노무현 대통령의 달이기 때문에 다음 회에도 우리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예정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범위가 넓어서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그 이번에는 뭐 세제, 그 다음에 시장 투명화, 뭐 LTV, DTI, 그 다음에 공공임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줄여서 재초환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노무현 때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부터 해서 공급 확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노무현 때는 그냥 세금으로 그냥 수요만 줄였다, 잡으려고 했다라고 그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공급 확대도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기 신도시가 이제 그때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 때 미디어들, 특별히 조중동이나 경제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용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당시 이제 참여정부를 굉장히 사납게 공격했는데 그 공격은 정당했던 건지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노무현 대통령 헌정 방송 찾아봤는데 우리가 두 번 당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그 이후의 어떤 결과들이 명백하게 보여지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남이 온다로 하는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태우 대표님? 네, 아주 좋았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좀 편안해지네요. 처음에는 좀 긴장도 하고 그러는데. 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모여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네. 몇 안 되는 시청자분들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작은 소수가 모여서 꿈을 나눌 때 함께 꿈을 꾸면 그게 현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기회들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